10%의 법칙. 나는 인생에서 10%의 법칙을 믿고 있다. 말하자면 대략 무엇을 하든 10% 정도가 쓸모 있거나 가치 있고 내게 맞는 것으로 남는다는 법칙이다. 이를테면 좋은 글은 10편 정도 쓰면 1편 정도가 나온다. 내 글을 10명의 사람들이 읽는다면 그중 1명 정도가 좋아할 것이다.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중 나를 좋아해 줄 사람도 10명 중 1명 정도라고 믿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모전이든 취업이든 그 밖에 어떤 도전들이든 대략 90% 정도는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소개팅이나 썸도 마찬가지다. 내가 좋아할 만한 여자는 10명 중 1명 정도일 테고 나를 좋아할 만한 여자도 10명 중 1명 정도일 텐데 그럼 대략 100명 중 1명 정도와 연애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내가 입사원서를 썼을 때 서류 통과 확률도 10분의 1이고 면접 통과 확률도 10분의 1이라면 100군데 정도는 지원해봐야 내가 맞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10%의 법칙은 꽤 가혹해 보이거나 패배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 10%의 법칙을 믿는 것이야말로 낙관주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10%나 내 글을 좋아한다면 그 숫자는 500만 명에 이른다. 출판 시장의 독자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라 하더라도 내 책을 좋아할 독자가 10만 명쯤은 있는 셈이다. 나는 평생 그 10%만 다 찾더라도 행운인 것이다. 10%나 있다면 나와 결혼하고 사랑할 사람 1명쯤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들어갈 직장 하나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자리는 하나면 된다. 그런데 10%나 된다니 내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은 셈이다. 나는 대략 10% 정도를 믿으며 살고 있지만 1% 정도 되어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사실 나의 10% 법칙은 때론 1%의 법칙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1%도 나쁘지 않다. 100번만 해보면 어쨌든 내게 어울리는 것 하나, 그 무언가를 얻을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100번까지 해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실패는 상처라기보다는 당연한 과정이 된다. 오히려 실패가 없으면 이상하고 불안하다. 세상에는 성공의 기록들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실패의 이야기 자체가 터부시되는 관계라는 것도 있다. 루저처럼 보이는 것, 시행착오가 많은 인간, 깔끔하고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무능력자를 배제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진실은 90%의 실패와 10%의 어울림에 있다. 내게 어울리는 게 세상에 10%나 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걸 찾는 여정이 곧 인생이고 그런 보물은 인생에 반드시 있기 마련이어서 실패할 가치도 인생을 살 가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10%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뿐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패란 없는 셈이다. 내가 그때 그녀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탄생한 이 너무도 소중한 아이를 이 우주에서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나는 소설가가 되지 못한 덕분에 다른 종류의 책들을 더 다양하게 출간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고 그 덕에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운을 누렸다. 대학원에서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변호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여러 가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기도 하다. 나는 그 모든 실패들에 감사한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실패들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내게는 꺼지지 않는 의지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에 오아시스가 있었다면 저쪽에는 아름다운 사막 도시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여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를 모르는 인간이 된다. (10년) 전을 생각하기. 누구에게나 삶이 무척 괴롭거나 힘들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다. 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뇌에 휩싸이거나 갑갑함에 바다에 달려가고 싶을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힘겨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굳이 계산해 본다면 인생은 절반의 고통과 절반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고통이나 기쁨은 너무 무뎌졌을 따름이거나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알고 보면 마음이 아픈 상태였지만 계속 회피하다가 나중에야 깨닫고 펑펑 우는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는 무척 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일종의 괴로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름의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일례로 나는 삶이 잘 안 풀려나가는 것 같을 때 10년 전을 생각해보곤 한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얼마나 다른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헤쳐왔는지 가만히 생각해본다. 그렇게 지난 10년간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와 일들을 경험했고 결국 건너왔음을 깨닫게 된다. 연인과의 이별, 친구와의 다툼, 취업에서의 낙방, 그 밖에 여러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왔고 나름대로 이루거나 해낸 일들도 있다. 그러면 역시 10년 동안 모든 게 안 풀리는 채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후 10년 동안에도 안 풀리는 일들은 산더미처럼 있겠지만 그래도 될 일은 되면서 삶을 만들어갈 것을 믿게 된다. 사람이란 동물이기도 해서 눈앞에 있는 일이나 시간, 사건이나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대개의 일이란 한 달 뒤면 해결되거나 사라질 일들이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1년 뒤를 생각해보자.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더 넓게 보면 10년 뒤에는 어떻게든 꽤 괜찮은 날들을 쌓았을 것이고 지금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억조차 안 날 수도 있다. 어려운 일들이나 장애물,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겨냈을 것이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시간을 길게 보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기의 핵심은 삶을 오늘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긴 시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을 계속 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오늘의 많은 문제도 괜찮아지곤 한다. 모순된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인생에는 양대산맥 같은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 도전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 둘은 흔히 가장 모순된 두 가지 태도라고 말해지곤 한다. 가령 전자가 자기 개발의 욕망이라면 후자는 무소유나 해탈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둘을 인생에서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뭐 아니면 도를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면이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 편 아니면 저 편이라는 이분법 안에 있어야 편안하고 양자를 끌어안거나 모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기도 한다. 심지어 집요하게 중간지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경우를 회색 분자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삶이란 원래 경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믿는다. 삶에서 자기만의 추구를 가지고 전념하며 무언가를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멋져 보인다. 가령 해적왕이 되고 싶어하는 만화 주인공이라든지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예술가라든지 가장 아름다운 몸짓을 구현하고자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무척 멋져 보인다. 그들은 자기 개발의 화신들이다. 어릴 적부터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밤낮으로 몸을 갈아 넣으며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멋짐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절반쯤을 버리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떤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지나치게 목을 메고 만족을 모르고 끝없는 욕심에만 빠져든다면 그것은 스스로 삶의 나머지 절반을 걷어차는 일이다. 인간은 무언가의 고도로 몰입하고 전념할 때 삶을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확신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순간을 그저 받아들일 때 삶에서 둘도 없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랑하는 순간에 욕심 없이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저 놀이하듯 유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살아있다. 밤새도록 최고의 작품을 써내기 위해 몰두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지워버리고 자기만의 창조성에 전념하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념 이후에는 그 상태를 박살내는 사랑이 와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헤치는 나의 시간. 나를 다정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시간의 결을 초 단위로 느끼게 하는 어떤 정겨움, 그 친밀감, 그 상호작용. 당신과 내가 살아 숨쉬며 서로의 표정과 숨결을 이해하는 조율의 시간, 그런 것들 속에서 만족을 알아야 한다. 삶이란 이 순간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어느 때는 그것이야말로 삶의 전부다. 나는 내 삶을 가능하면 반으로 쪼개어서 반쯤은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실험하며 일종의 장인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냥 사랑하는 데 쓰고 삶을 느끼고 누리고 놀이하는 데 쓰고 싶다. 365일 중 170일쯤은 그냥 만족했으면 싶다. 그냥 동네 산책을 사랑하고 쌍쌍바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며 행복하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서열의식이나 경쟁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한 마리의 동물로서 행복을 알고 싶다. 나는 그렇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같은 인간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처럼 나는 삶에서 자기의 항로를 찾는다는 것이 꼭 단 하나의 태도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는 양극단의 가운데에서 조화를 찾는 것을 하나의 항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또한 자기만의 항로를 찾는 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모든 선택에 그 나름의 꿀이 있다면 그 꿀을 얻는 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까? 이를테면 꽃에서 꿀을 채취하는 기술 같은 것 말이다. 나비는 호스 형태의 입을 꽃 속으로 깊숙이 넣어 꿀을 빨아먹는 반면 꿀벌은 대롱같이 긴 촉수로 꿀을 찾아내 입으로 닦아내듯 꿀을 먹는다. 우리가 선택해서 꿀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함이라는 태도가 꽤 의미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삶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과 같다. 객관적으로 보면 삶에는 더 감사할 만한 삶과 덜 감사할 만한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더 감사할 만한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주관적인 단위에서 보면 누구든 자기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된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핍과 고통,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감사가 그것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같은 직장에 매일 함께 출퇴근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매일 불평불만을 느끼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이런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해보자. 다른 조건들이 유사하다면 전자의 사람은 불행한 시간들을 쌓았고 후자의 사람은 감사하여 만족스러운 시간들을 쌓은 게 된다. 물론 때로는 불평, 즉 결핍과 갈구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안주하기만 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체념하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소극적으로 지금 상태에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안주 상태와 다르다. 그에게는 오히려 결핍에만 집중하는 경우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 왜냐하면 현재에 감사하겠다는 것이 더 나은 삶에는 불평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기 삶의 결핍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결핍을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결핍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결핍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결핍과 맞서 싸우는 법을 알고 매일같이 결핍을 조금씩 극복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에 존재하는 결핍 못지않게 다른 무엇에 감사할 줄 알고 그렇기에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긍정적인 점들, 일종의 장점들이 쌓이고 있는지 안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일이 언제나 현재에서의 배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많은 걸 배우고 더 나은 삶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불만과 불평, 통탄과 푸념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정작 자기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있는 곳들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는 태도야말로 그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 결핍의 극복은 사실 결핍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결핍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결핍을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넓은 관점에서 봐도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끌리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주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를 그 사람이 알아주고 간직하고 기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줄 사람은 없다. 결국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갈 가능성들이 열린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기라는 태도와 말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압도적이어서 그런 태도 자체가 운동이나 명상이 주는 영향에 비할 정도라고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몰려든다. 설령 무언가 몰려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감사하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와 불평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 등에 허우적거릴 때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를 이길 자는 없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얻은 성공은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처음 카지노를 방문했을 때 가진 돈을 다 잃으면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큰 돈을 따면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말이다. 처음 우연히 자기 월급의 몇 배쯤 되는 돈을 한 번 따면 그 자리에서 뇌가 폭발해버릴 듯한 쾌감과 두근거림을 느끼고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가 없게 된다.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행운아라는 망상에 빠지면서 다시 월급을 들고 카지노를 찾아가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파멸한다. 도박꾼들 사이에 떠도는 저 비유는 촌철살인 같은 데가 있다. 우리가 신에게 선택받은 행운아라고 믿는 그런 착각의 순간, 그런 표면적인 현실,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해 보이는 어떤 순간에야말로 사실은 신이 버렸다는 그 아이러니가 인간사의 진리가 아닐까 싶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는 가장 취약하다. 우리가 환상적으로 좋아할 만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덫이고 개미지옥이다. 이 이야기는 소년 급제나 어린 시절의 성공은 저주와 같다는 이야기와 맥이 닿는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얻은 성공은 그를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처음 경험했던 환희 이후 그와 유사한 정도의 환희가 반복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환희가 도래하지 않으면 그는 점점 초조해지고 취약해질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생명체인데, 문명과 사회의 조건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도약이 있고 이 도약이 인간이 마땅히 익혀야 할 자연스러운 성장을 파괴한다. 마찬가지로 고래로 인간의 사냥법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먼 여정을 마라톤하듯 달려가는 인내의 기술이다. 그러나 벼락 맞은 듯한 성공은 그런 인간이 평생을 통해 성장하고 견뎌야 할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우리 삶에 물든 점진성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혹은 너무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행운은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신이 나를 버리려는가? 신이 나를 시험하려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삶에서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점진적 영역의 바지끄댕이를 붙잡아야 할 수도 있다. 어제로부터 오늘로, 다시 내일로 이어지는 이 영원한 점진성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좋은 것은 독약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아름다운 버섯은 독버섯이다. 우리는 사실 너무 좋은 것을 놓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러니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내일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늘보다 살짝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혹은 오늘보다 살짝 더 나쁜 것이 온다면 또 그것에 감사할 필요도 있다. 결국 그런 살짝 나쁜 것들이 내게 면역력을 길러주며 살짝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힘들로 쌓여가기 때문이다.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원칙을 끝내 지켜내고야 말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스스로의 롤모델 되기. 언젠가 나는 삶에서 롤모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낀 시점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롤모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나에게는 제법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살고자 한다면 삶이라는 게 오히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채 일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 삶만이 가진 맥락을 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게는 롤모델이, 그러니까 앞서간 누군가의 발자취랄 게 없다고 느낀다. 어쩌면 그것은 시대적인 조건일지도 모른다. 기성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무너졌고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삶은 온전히 새로이 개척해야 하는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롤모델로 존재하던 어느 학자의 삶, 작가의 삶, 법조인의 삶, 교사의 삶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쉽사리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기가 요원치 않다. 과거의 작가들은 많은 경우 문예지의 공모전에 당선되어 등단을 하고 문단에 소속되어 선후배 관계를 맺으며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정식 루트랄 것은 상당히 와해되었다. 대부분의 작가는 등단을 거치지 않는다.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이후 작가로 데뷔하기도 하고 무작정 출판사의 원고를 투고하여 작가가 되기도 하며 자비출판이나 스스로 만든 뉴스레터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학자의 경우에도 과거처럼 도제식으로 지도교수에게 충성을 다하면 언젠가 정년트랙 교수로 자리 잡는 방식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일단 정년트랙 교수직 자체가 매우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학과가 통폐합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외부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어찌 보면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조인의 삶이라는 것도 제각각이다. 누구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누구는 자문을 한다. 누군가는 그러다 사무실을 개업하고 누군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다. 그중 어떤 삶이 내게 어울릴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더라도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기도 어렵다. 나는 결국 나의 방식을 알아야만 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발견해야만 한다. 괜히 그럴싸해 보이는 삶을 억지로 쫓느라 내게 주어진 삶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결국 누구도 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20살에는 하루키나 헤세, 카미, 르긴 같은 소설가처럼 나만의 작품을 창작하며 살고 싶었고 20대가 저물 즈음에는 어느 철학자나 기호학자처럼 학자로서의 삶도 살고 싶었다. 그러다가 30쯤 되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전에는 상상도 한 적 없는 어느 토끼 굴로 굴러떨어져서 이상한 나라의 변호사가 된 셈이다. 그런데 마치 이 삶이 이제야 나에게 맞는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 같은 삶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인간은 매 시대, 매 세대, 매번의 탄생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정체성, 꿈, 자아, 사랑, 일, 그 모든 것에서 자기에게만 어울리는 어떤 조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롤모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샘플들이다. 이런저런 샘플들을 구경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결국 자기만의 정품인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힘은 결국 자기에 대한 믿음,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대미문에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이 생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힘을 글쓰기에서 발견했지만 모두가 글을 써야만 자기의 길을 발견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나는 여전히 그 힘은 언어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내면에 그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유일하게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나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다고 믿는다.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즉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의 언어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나간다. 그 힘은 언어에 있다. 그런 성공은 없다. 몇몇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공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떤 자기계발서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무조건 10배나 100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평일에도 저녁이나 밤에 계속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자기를 따르면 성공한다는 식의 자기계발서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대체로 그런 성공에 일단 가정의 돌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주말은 더 큰 성공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지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취미를 배우거나 집안을 가꾸는 등 삶의 내부적인 평화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하는 자기계발서는 별로 없다. 그렇기에 이 책들은 적어도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업주부로서 희생하는 배우자를 전제해 두고 있다. 자신은 밤낮 없이 학문에 몰두하고 사업에 성공해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술 창작을 위해서는 몸이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10배, 100배 더 노력하라는 식의 자기계발서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무언가를 빼먹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무언가야말로 삶에서 가장 값지거나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웃, 가족, 어린아이 시절의 즐거운 놀이, 현재를 사랑하고 과거와 현재를 매만지는 여러 방식들 같은 것 말이다. 달리 말하면 여러 자기계발서들이 성공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는 나머지 거의 필연적으로 삶의 불균형을 유도한다. 이런 불균형은 나중에 최후의 어떤 성공을 이루면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업계 1위가 되어 1000억쯤 번다든지 매달 1억 정도가 자동 입금된다든지 하면 그런 불균형쯤이야 다 해소되는 시점이 오리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마치 지상천국이 멀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종교의 구조와 흡사한 데가 있다. 차이점은 이들은 물질적 성공을 신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계발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일과 관련된 자기계발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모든 걸 파괴하며 질주하는 도파민 전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멈춰 세우고 돌보게 하는 자기계발서가 필요한 것이다. 때로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면의 꿈이나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그 균형을 끊임없이 묻게 하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하나 확신하는 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나 지상천국은 없다는 것이다. 삶에는 여러 성취나 성공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삶에서 단 하나의 성공만이 너무도 중요해서 그 하나의 성공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러한 성공은 없다. 사랑도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돈도 지상천국을 열어주지 않으며 인기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는 그런 것 하나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망가지거나 붕괴된 삶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다독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삶에 대한 생생한 의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계발이다. 1등을 하기 위해 소시오패스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가는 자기계발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삶을 사랑하는 기술이고 바로 그런 기술로 삶의 균형과 이로움에 기여하는 자기계발이다. 내가 선택한 욕망을 선택하기. 선택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욕망의 문제다. 인간의 삶에는 묘하게 상식이나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무엇이든 갈망하고 원하고 하게 될수록 그것은 채워져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놓아둘수록 그에 대한 결핍을 느껴 더 원하게 되기보다는 하지 않을수록 더 하지 않게 된다.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어지고 채우지 않다 보면 금방 그 구멍은 막혀버려 더 채울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욕망의 구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는다. 좋은 것도 계속하다 보면 더 하고 싶기 마련이고 나쁜 것도 계속하다 보면 더 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좋은 것도 하지 않다 보면
좋은 것을 행할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물이 막히고 좋은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막혀버린다. 또한 나쁜 것도 하지 않다 보면 그 나쁜 것을 향하는 집착이나 중독이 사라져버리고 나쁜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 길에는 댐이 들어선다. 대개 사랑을 삶 속에 채워 넣고 있고 사랑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싶어 하거나 그 사랑을 넓히고 싶어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무엇도 그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무엇도 사랑할 의욕을 잃어버린다. 매일 밖으로 나서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나서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 하지만 한번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 나가는 일 자체에 대한 부담이 쌓이고 외출 자체를 점점 기피하게 된다. 맛있는 걸 찾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걸 먹었으므로 당분간 안 먹어도 좋다고 느끼기보다는 매일 더 다양하고 맛있는 것들을 찾아 먹고 싶어진다. 그러나 살기 위해 대충 먹다 보면 맛있는 것을 굳이 찾아 먹으려는 의욕 자체도 점점 고갈되어 버린다. 돈은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벌 것 같지만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다 보면 돈이 되는 일에도 흥미가 가지 않는다. 그는 현상 유지에 익숙해진다. 그러나 돈 버는 일에 흥미를 느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은 끝없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할 정도로 돈벌이에만 중독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삶에서는 욕망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욕망과 관련하여 관건은 스스로를 어떤 욕망의 메커니즘 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냐는 데 있다. 일단 그 메커니즘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욕망이 알아서 나를 끌고 가며 일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끌어주는 욕망의 끈이 있다. 취미 동호회에 나를 넣어두면 그 속에서의 욕망들이 나를 당겨준다. 일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돈을 벌게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몇 가지 욕망에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 놓느냐에 따라 삶은 알아서 분화하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것을 욕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 즉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욕망을 선택하고 배치하여 이제 그로부터 시작되는 욕망의 연쇄작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과 같다. 나라는 인간을 어디에 어떻게 던져놓으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리하여 나를 내 삶이었으면 싶은 방식으로 배치하는 게임이 삶이기도 한 셈이다. 그렇게 스스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배치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삶이 알아서 한다. 우리의 역할이란 삶이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나를 어느 문 앞까지 어느 물가 앞까지 데려다 놓는 일이다. 삶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는 방법은 없다. 실제로 신이 아닌 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알 방법도 없다. 설령 우리가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짝을 선택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 2배의 워라밸도 더 좋고 더 멋진 짝이 다음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최선의 선택을 찾되 선택 이후에는 그 선택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일이다. 나는 가능한 한 내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영역을 넓히고 그 이후 펼쳐질 새로운 대지에 들어서는 게 우리가 보다 생생하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길이라 믿는다. 나아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선택한 욕망을 욕망하면서 샘물이 마르지 않게 삶을 생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해왔던 모든 선택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다.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일까? 저자는 이러한 물질적인 성공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언한다. 대신 저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간을 들여 쌓아온 기술, 취향, 능력, 태도, 지식 등은 돈이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구성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정지우 작가가 쓴 책은 모두 읽어봤는데 그의 글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번 책 역시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었으며 당신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대미문에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이 생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